정부가 앞으로 5년간 저성장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을 내놨습니다.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에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부동산 임대업자 대출 강화 등 대책도 담겼습니다. 새로운 인공지능 서비스를 내놓기 위한 서로 다른 산업 간 협력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결과 증권사는 주로 공격적인 상품을, 은행은 안정적인 상품을 내놓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양한나입니다. 정부가 오늘 합동으로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내용은 앞으로 5년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할 경제 정책으로 양극화 없이 3%의 경제 성장을 구현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보도에 김상현 기자입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추진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공식화했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출발점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을 구현하기 위해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혁신 성장, 공정경제 등 4가지 방향에 초점을 맞춰 향후 경제정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우선 한국 경제의 고질병인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를 늘리고 가계의 소득을 높여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경제 성장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또 일자리 중심과 공정 경제를 축으로 삼아 대한민국 경제 체질의 변화를 시도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통해 과거의 양적 성장 위주에서 탈피해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하는 사람 중심 지속 경제를 구현한다는 계획입니다. 새 정부는 우선 가계 소득 증가를 위해 최저임금을 시간당 10,000원으로 올리고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신설하면서 노인 기초연금 인상 등을 통해 가계의 실질 가처분 소득을 높일 예정입니다. 특히 공공기관 청년 의무 고용 비율을 5%로 상향 조정하고 중소기업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도입 등을 통해 청년 실업 해소에 나섭니다. 과거 기업의 수출을 장려해 경제 성장을 이뤄냈던 것과 달리 가계 소득을 높이면서 경제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정부는 일자리 중심과 공정 경제를 축으로 삼아 대한민국 경제 체질의 변화를 시도할 예정입니다. 기업 담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단 소송제를 도입하고 과징금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올려 불공정한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것입니다. 반면 대기업이 중소협력사와 이익을 공유하거나 출연하면 과세 대상에서 차감하는 등 상생협력 지원 세제 4대 패키지도 마련한다는 보관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과 정책금융, 조달 등 지원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재정은 앞으로 5년간 지출 증가 속도를 경상 성장률보다 높게 유지하여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선제적 투자를 확대하고, 세제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 분배에 중점을 두고 재설계하고, 정부는 또 고소득자와 고액자산가, 대기업 중심으로 부자 증세도 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상영입니다. 오늘 정부가 내놓은 경제 정책 방향 중 또 눈에 띄는 건 부동산 시장 안정책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 없이는 지속 가능하고 건전한 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 없다는 현 정부의 경제 철학이 반영됐습니다. 과다한 유동성이 부동산에 쏠리는 것을 막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보도에 정창신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주택가격 급등 등 부동산 시장 불안이 건전한 경제 발전을 왜곡시키는 주범이라고 보고 투기적 유동성이 부동산에 쏠리는 것을 막는 데 정책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일부 지역에서 한 달 새 1억 원 넘게 아파트값이 오르고 있고, 규제를 피해간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엔 수만 명의 청약자가 몰리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경제 비전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경제 안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부동산은 시장 급등락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우선 부동산 임대업자의 대출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임대 목적으로 돈을 빌릴 때 해당 부동산의 수익성과 전망, 대출자의 자금 사정 등을 따져 대출을 깐깐하게 심사하는 겁니다. 여기에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가 전 금융권에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외에 자동차 할부금, 개인 신용대출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합해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미 여러 대출을 받은 사람은 새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등의 부동산 투자가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정부는 과도한 투자 수요 유입을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을 형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청약제도 등을 개선할 계획인데 이날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청약 가점제 적용 비율을 높이고 청약 1순위 자격을 얻는 데 드는 기간을 늘릴 것으로 관측됩니다. 청약 가점제는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 물량 중 40%를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수 등을 따져 가점이 높은 사람에 공급하고 있는데 이 비율을 높이는 겁니다. 청약 통장 1순위 자격은 현재 수도권 1년, 지방 6개월인데 이를 수도권 2년, 지방 1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융합과 연결이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신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과 다른 업종에 속한 기업 간 협업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진이야? 네? K뱅크 설치해줘. KT의 인공지능 스피커 기가지니에 인터넷 전문은행인 K뱅크의 서비스를 적용해 내놓은 기능입니다. 기가지니의 음성 인식 서비스를 통해서 집에서도 소파에 앉아서 간편하게 은행 거래인, 간편한 조회, 그 다음에 송금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합니다. 서울 서초구 KT 우면동 연구소의 AI 테크센터에서는 KT와 협력하는 제휴사들의 연구가 한창입니다. 현재 AI 테크센터에서 협력 중이거나 예정인 프로젝트는 약 40건. 금융 서비스부터 자동차 산업, 유통까지 다양합니다. 이에 더해 KT는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를 공개하고 제휴사가 개발한 서비스를 기가지니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해 융합 가능성을 더 높였습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 이종 산업 간의 융합은 KT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얼마 전 SM엔터테인먼트와 지분 공동 투자에 나서는가 하면 편의점 CU나 온라인 쇼핑몰 11번과 함께 유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삼성증권과 시황정보 안내, 종목 펀드 추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MOU를 체결하는 등 다양한 사업자들과 함께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에 한창입니다. 이처럼 기업들이 산업 간 경계를 넘어서며 인공지능 생태계 확장에 나서는 것은 융합과 협력을 통해 새로운 변화 속에서 AI 생태계의 주도권을 잡기 위함입니다. AI라는 영역이 KT 혼자서 독자적으로 갈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요. 전체 모든 산업체들하고 협력을 해서 진행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초연결의 시대인 4차 산업혁명 시대. 이종 산업 간의 동맹은 갈수록 확산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로봇이 직접 내 자산을 관리해주는 로보어드바이저. 최근 증권사에 이어 은행도 로보어드바이저 시장에 뛰어들면서 금융권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증권사와 은행이 내놓은 로보어드바이저가 각각 어떤 특장점이 있을까요? 앵커 리포트입니다. 증권사와 은행이 잇따라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내놓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어떤 회사의 로보어드바이저가 우수한 성과를 내는지, 또 내게는 어떤 로보어드바이저가 맞는지 등에 대해 궁금할 텐데요. 가장 먼저 알고 싶은 게 수익률이지만 이제 서비스가 시작된 만큼 실제 수익률이 어떤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신 금융당국이 작년 10월부터 6개월간 진행한 테스트베드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테스트베드는 금융위원회와 코스콤 주도하에 시행된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검증 절차로 이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비대면 대고객 투자자문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테스트베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포트폴리오 가운데 수익률 1위를 달성한 것은 SK증권과 코터백 테크놀로지가 만든 SK코터백 로보 1호로 국내 적극 투자형 3개 포트폴리오가 6.29에서 6.91%의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포트폴리오 유형별 성과를 살펴보면 국내 자산의 안정 추구형에서 증권사가 평균 0.66%, 은행이 0.48%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위험 중립형은 증권사가 1.3%, 은행이 2.21%의 수익률을 보였고 적극 투자형에선 증권사가 3.69%, 은행이 3.11%를 기록했습니다. 적극 투자형에서 증권사 수익률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은 주식과 ETF 등 은행보다 더 공격적인 상품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데다 이 기간 주식시장의 호황 등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시장의 변동에 따른 리스크도 그만큼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은행이 증권사에 비해 위험 회피적 성향이 있으므로 안정적 성향의 투자자에 더 맞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서울경제TV 양은나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휴가철이면 온 가족이 이용하기 위한 승합차를 빌리거나 여행지에서 렌터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렌터카 업체들은 보통 비용 절감을 위해 자기 차량 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사고 시엔 소비자들이 큰 부담을 집니다. 이미 가입된 자동차 보험의 특약을 활용하면 렌터카를 이용할 때도 보다 저렴한 비용에 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정홍규 기자입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 여름 휴가철 기간 하루 평균 자동차 보험 사고 건수는 약 11,600건으로 평상시보다 2.4% 많았습니다. 특히 렌터카의 경우 같은 기간 사고 건수가 평소보다 1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소 운전하던 차와 다른 차종인데다 운전자의 익숙하지 않은 환경과 지역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런데 렌터카는 여객자동차 운수법에 따라 자동차 보험 중 대인과 대물 등만 가입하고 자차 보험은 가입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자차 보험 없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가 렌터카 수리비는 물론 수리 기간만큼 휴업 보상금까지 물어줘야 합니다. 렌터카 업체들은 자차 보험 대신 일정 비용을 내면 사고 때 수리비 등을 충당해주는 차량 손해 면책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하루 이용요금이 2만 원을 넘는 경우도 있어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현재 가입된 자동차 보험에 렌터카 특약보험에 가입하면 하루 3,000원대 저렴한 보험료로 렌터카 수리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자동차 보험처럼 렌터카 특약보험도 가입일 자정부터 보험회사의 보상 책임이 시작돼 출발 전날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본인 명의의 차량이 없더라도 렌터카나 타인의 차량을 운전할 경우를 보장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더케이 손해보험의 에듀카 원데이 자동차 보험은 하루 단위로 가입해 내 차가 아닌 차를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차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중형차 기준 하루 3,000원가량입니다. 서울경제TV 정원규입니다. 중국과 인도 증시에 주로 투자하는 친디아 펀드가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초 이후 중국과 인도 증시가 꾸준히 성장하면서 하반기에도 친디아 펀드가 좋은 수익률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투데이 포커스에선 친디아 펀드 하반기 전망은 어떤지, 투자할 때 유의할 점은 없을지 김서훈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해외 펀드 중에서도 최근 친디아 펀드가 좋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친디아 펀드가 정확히 어떤 펀드이고 수익률은 어떤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우선 친디아는 중국을 뜻하는 차이나와 인도를 의미하는 인디아가 더해진 단어입니다. 따라서 친디아 펀드는 이름 그대로 중국과 인도의 증시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인데요. 현재 약 7조 원 규모입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친디아 펀드는 설정액 10억 원 이상 해외 펀드 중 연초 이후 누적 수익률 1위를 기록했는데 수익률이 약 25.7%나 됩니다. 개별 펀드로는 중국과 인도의 대형 소비재 종목에 투자하는 미래에셋 친디아 컨슈머 증권 투자 신탁 1호가 약 27%의 수익률로 1등을 차지했습니다. 네, 정말 수익률이 좋은데요. 일각에서는 이 신흥국 증시의 변동성이 커서 하반기까지 좋은 수익률이 유지될지 의문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전문가들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방심할 수 없는 것이 신흥국 펀드지만 친디아 펀드에 대한 전망은 대체로 밝습니다. 중국과 인도 증시가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올해 인도 증시 센섹스는 외국인 투자 확대와 제조업 육성 등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경제 정책인 모디노믹스에 대한 기대감에 연초에 비해 20% 넘게 올랐습니다. 증시 변동성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어 지난 3년간 해외 투자자들이 상장지수 펀드를 통해 인도 주식 채권 시장에 투자한 규모만 우리 돈으로 5조가 넘습니다. 중국보다 빠른 경제 성장을 보일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블룸버그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인도의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중국보다 0.5%포인트 높고 내년에는 중국보다 1.1%포인트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모디 총리의 화폐 개혁과 조세 정책 통합 등도 경제 성장과 증시 안정화의 요인으로 꼽힙니다. 중국 증시도 인도만큼은 아니지만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연초 대비 3% 이상 올랐고 대형주로 편성된 상하이 증시 50의 경우 15% 넘게 상승했습니다. 중국 본토 증시인 중국 상하이 A주도 2.38% 상승했고 홍콩항생지수와 홍콩항생 중국기업지수도 각각 20%, 15%가량 올랐습니다. 특히 상하이 A주는 최근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즉 MSCI 신흥시장지수 편입이 결정되면서 자금이 더 유입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재정, 인프라 확대, 신성장 동력 육성 등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는 점도 증시 상승을 이끄는 요인이 됩니다. 네, 앞으로 수익률이 더 오를 여력이 충분하다는 얘긴데요. 그렇다고 해서 원금이 보장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우선 인도의 IT, 헬스케어주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감원과 또 미국 FDA 승인 지연과 같은 우려가 계속 있기 때문에 이를 담고 있는 펀드들의 경우에는 보다 면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환율 리스크도 문제인데 인도와 중국 모두 신흥국이기 때문에 미국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화폐 가치가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계속해서 완만한 금리 인상 기조를 내세우고 있어 환율이 크게 요동칠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또 인도의 경우 2008년부터 환율이 안정세를 보였고 지난해 11월 화폐 개혁 이후에는 환율 변동성이 더욱 줄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들이 이 친디아 펀드에 투자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 친디아 펀드의 매력 중 하나가 해외 비과세 주식형 펀드라는 점인데요. 비과세 해외 주식형 펀드란 정부가 해외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만든 상품으로 포트폴리오의 60% 이상을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에 대해 배당 소득세 등을 면제하는 혜택을 준 펀드입니다. 따라서 친디아 펀드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비과세 해외 주식형 펀드 전용 계좌를 따로 만들어야 합니다. 또 비과세 혜택이 올해까지이기 때문에 당장 돈을 넣지는 않더라도 올해 안에 계좌를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점은 앞서 언급했던 환위험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비과세 해외 주식형 펀드는 환차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지만 환해지로 발생하는 수익은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완전한 비과세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자신이 고른 상품이 환해지를 하지 않는 언해지 상품인지의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네, 친디아 펀드에 대해 김성훈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융위원회의 여신 전문 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다음 달부터 연매출 3억에서 5억 원인 신용카드 가맹점은 수수료가 0.7%포인트, 연매출이 2억에서 3억 원인 가맹점은 수수료가 0.5%포인트 낮아집니다. 이에 따라 중소신용카드 가맹점 26만 7천 곳이 추가로 평균 2% 내외인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0.7%포인트 할인받는 혜택을 얻습니다. 또 신용카드 수수료가 1.3%에서 0.8%로 0.5%포인트 인하 혜택을 받는 영세 신용카드 가맹점도 18만 8천 곳이 더 늘어납니다. 금융위원회는 우대 수수료율 가맹점 확대로 연매출이 2억에서 5억 원인 영세 중소가맹점에 연간 80만 원 안팎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해 전체적으로 연간 약 3,500억 원가량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합니다. 금융당국은 오는 4분기 영세 중소가맹점 재선정과 우대 수수료율 적용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점검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과 벤처, 소상공인 정책을 총괄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26일 공식 출범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3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외청으로서 청장과 차장 아래 일관 6국 체제로 운영되어 온 중소기업청은 독립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로서 장관과 차관 사실, 13관 41과 체제로 개편됩니다. 장관과 차관 아래 중소기업정책실과 창업벤처혁신실, 소상공인 정책실이 신설되고 기획조정관이 기획조정실로 확대됩니다. 창업벤처혁신실장의 경우 창업혁신과 연구개발평가 등 민간의 전문 역량이 요구되는 직위인 만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해 전문가 등을 임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책보좌관과 중소기업 해외 수출 지원, 국제협력 등을 담당하는 해외시장 정책관이 새로 만들어지고 대변인과 감사관 직급도 3, 4급에서 고위공무원으로 상향됩니다. 중기부는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기능과 산업부의 산업인력 기업협력, 진역산업기능과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 관리기능을 이관받아 일자리 창출의 핵심 부서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삼성화재가 오는 8월 21일부터 개인용과 업무용 자동차 보험료를 1.6% 내립니다. 메리츠화재가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자동차 보험료를 낮춘 이후 하나손해보험과 동부화재, 현대해상 등으로 이어진 차 보험료 인하 행렬에 삼성화재도 동참하기로 한 겁니다. 삼성화재는 자동차 보험 손해율 하락에 따른 손익 개선과 앞으로 손해율 개선 추이 등을 고려해 보험료를 낮추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손해율과 사업 비율을 더한 합산 비율은 지난해 99.7%에서 올해 5월 누적 기준으로 95%로 낮아졌는데 합산 비율이 100% 미만이면 흑자를 의미합니다. 작년 기업 소득이 2천억 원을 넘는 초대기업들이 실제로 낸 법인세 부담률은 평균 18.9%에 불과했습니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자산 100억 원을 초과하는 26,011개 외관법인을 대상으로 세전입 기준 기업 소득과 법인세 비용을 조사한 결과 작년 2천억 원 이상 소득을 올린 대기업은 131개사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대기업이 작년 벌어들인 세전이익은 110조 6,494억 원에 달했지만 법인세로 20조 9,143억 원을 부담해 실효세율은 18.9%에 그쳤습니다. 이처럼 실효세율이 18.9%로 낮아진 것은 현행 법정세율 22%를 적용한 명목세액 24조 3,429억 원 중 14.1%인 3조 4,286억 원을 세무조정 등을 통해 감면받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법인세를 올리면 결국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 경기가 진작되는 선순환으로 이어지면서 소득주도 성장을 돕는 결과를 낳게 된다며 법인세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출 중소기업 비중은 OECD 평균보다 높지만 이들 기업의 수출액은 OECD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총 수출액 중 중소규모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5%로 비교 가능한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개장 직후 장중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지만 외국인의 강한 매도세에 밀려 어제보다 0.47% 내린 2,439.9로 장을 마쳤습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의 차익 실현으로 증시가 일시적인 숨고르기 장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올해 2분기에 매출 6조 6,289억 원, 영업이익 8,04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1분기에 비하면 다소 낮은 실적이지만 3, 4분기에도 8천억 원대의 영업이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해 사상 최대인 3조 5천억 원대의 흑자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SK증권을 인수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케이프 컨소시엄이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SK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 다음 달 중 케이프 컨소시엄과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이후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변경 승인이 완료되면 지분 매각 절차가 완료됩니다. 이번 매각이 마무리되면 SK증권은 25년 만에 SK그룹 계열사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허수진입니다. 오늘은 지역마다 무척 다른 날씨를 보였죠. 한쪽에서는 폭염이 또 한쪽에서는 강한 비가 내리기도 했는데요. 현재 비구름대는 점차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강원 영동과 영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내일 오전 사이 대부분 그치겠고요. 그때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 영동 5에서 20, 영남과 남해안, 제주도는 20에서 50, 많은 곳은 80mm 이상이 되겠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또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현재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내일도 무척이나 뜨거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한낮에 서울의 기온 33도, 광주 32도로 오늘만큼 오르겠고요. 반면 동쪽 지방은 강릉 27도, 대구는 29도에 머무는 등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기온을 보이면서 더위가 심하지는 않겠습니다. 내일은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는데요. 그럼 자세한 지역별 날씨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
중부지방 종일 비 소식 없이 구름만 많은 가운데 낮 기온은 30도로 웃돌겠습니다. 서울과 대전의 기온 33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은 내일 새벽까지 비가 내리겠고요. 낮 기온은 속초와 강릉 27도로 심한 더위는 없겠습니다. 강원 영동 지방의 비는 새벽에, 제주도는 아침 사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낮 기온은 30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동해와 남해상으로는 비가 내리겠고 물결은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금요일 중북부 지방에서 다시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해 주말에는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또 남부 지방은 소나기가 지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